우리 3.3 헬시 클럽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강의를 맡은 이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크게 흔들어 주세요. 아직 다 많이 안 들어오신 거죠? 네. 오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강의를 주제로 준비를 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회원님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고 이제부터 '나는 인슐린 저항성의 박사가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오늘 듣고 나시면 '아 인슐린 저항성 그런 거였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혹시 화면에 가려진 부분 있나요? 오른쪽에 가려진 부분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어. 그쵸? 요즘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건강 프로를 다루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다는 건지 이게 높으면 좋은 건지 낮으면 좋은 건지 이런 개념들을 좀 잡아가시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다 빼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빼독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여드름 사진 보이시죠? 저게 저 35살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귀 청소년 여드름이 엄청 나기 시작했고요. 대학에 가서도 뭐 결혼을 해서도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여드름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몸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도 빼독을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약간의 보정의 힘을 빌린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좀 어때요? 애가 좀 괜찮아졌죠? 네. 그리고 제가 올해 46이 됐습니다. 46살 같진 않죠? 그래도. 어디 가서 한 43 살이라고 해도 될까요? 많이는 못 갔겠고 야망심상. 그래서 지금은 우리 회원님들과 그리고 저와 이제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우리 회원님들을 지금 우리 회원님들 건강해지시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이 일을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굴이거든요. 누가 이 사진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트랜스젠더 애가 약간 남장 여자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애가 좀 많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친구가 저랑 20살 때부터 대학 동기거든요. 이 대학 동기로부터 "혜미야 너 이 일로 한번 50만 원 벌어 볼래?"라고 해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엔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50만 원 어떻게 버는 건데?" 그랬더니 "너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건강해지고 니네 언니도 많이 건강해지고 살도 빠졌잖아.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면 돼. 연결해 주면 돼."라고 해서 그렇게 투잡을 1년 정도 했고 그 뒤로는 전업을 해서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 벗은 몸을 좀 계속 보고 싶지만 현실 지금은 요게 작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 올해 여름이 되면 다시 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인슐린 저항성 뭐 인슐린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인슐린? 나 당뇨 없는데?" 이런 대답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야 난 단 거 싫어해. 단 거 안 먹어."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말씀을 "야 난 단 거 싫어해. 나 단 거 안 먹어." 이 말씀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좀 전에 저희 엄마는 순댓국에다가 밥을 한 공기를 말아서 아주 맛있게 드셨거든요. 이 "단 거 안 먹어."라는 게 당뇨와 인슐린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요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쵸? "밥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 당뇨 없는데?" 라거나 "나 단 거 싫어해. 나 단 거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럼 하루에 밥은 몇 번 먹어? 밥은 몇 공기 먹어?" 뭐 기타 등등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다. 단 것과는 당뇨와 인슐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한번 짚어 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10 가지 질문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 "나는 복부에 지방이 많다." 특히 허리 인지가 남자는 40, 여자는 38을 기준으로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손가락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다. 혈압약을 먹고 있거나 뭐 정상 혈압이 120에 80 이러잖아요. 80에 120. 근데 한 120에서 130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또 손가락 꼽으시고요. 아니면 심장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다. 내 가족 중에 심장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이런 부분들도 손가락 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허벅지나 배에 셀룰라이트가 있다. 네, 여기서 아마 손가락 못 꼽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좀 잘 붓는 편이다. 또 목이나 겨드랑이 등에 착색이 있거나 몸에 쥐젖이 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다. 또 요즘 젊은 분들 이거 진짜 많거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발기부전이 있다. 이 남성 회원님들 얼마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발기부전이 있어도 손가락 안 꼽으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지방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방간은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에 몇 개 정도 손가락 꼽으셨어요? 솔직히. 한 그래도 2개 이상은 꼽으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쵸? 자, 저는 2개요. 좋습니다. 이 여기서 내가 손가락을 2개 이상 꼽으셨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셨을 확률이 58,00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중에 손가락 2개 이상 꼽았어. 저도 여기서 손가락을 셀룰라이트 저도 있고요. 저 보니까 오늘 샤워하면서 보니까 쥐젖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2형 당뇨병, 당뇨 약을 드시고 계세요. 벌써 3 개나 있죠. 그리고 제가 30대 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저도 3 개나 해당이 되죠. 저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미국 성인 인구 중에 88% 그러니까 10 명을 모아 놓고 9명 정도는 무조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해요. 야, 이건 미국 얘기잖아. 한국도요. 무서운 속도로 쫓아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은 한 75%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인슐린 저항성이 도대체 뭔데 저걸 다 갖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세요. 인슐린 저항성을 배우기 전에 야, 그럼 인슐린이 뭐 하는 앤데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자고요. 인슐린이 뭐 하는 앤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몸 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수면을 하고 호흡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배변 소화 뭐 이런 기능들을 다 하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호르몬인데요. 얘는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요. 혈당을 조절하는 혈당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당이라고 하는 애를
조절해 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르몬은 우리 몸이 직접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안 나와도 문제, 많이 나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은 언제나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 잡히게 분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 인슐린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밥도 탄수화물이죠. 빵도 탄수화물이죠. 면도 탄수화물입니다. 그쵸? 뭐 그리고 뭐 "난 고기만 먹어." 뭐 "난 뭐 채소를 많이 먹어." 뭐 그렇게 다 말씀하셔도 그런 곳에 다 탄수화물이 들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탄수화물을 먹어야 해요. 그 탄수화물이라는 걸 먹으면 내 몸이 그걸 당이라는 형태로 바꿔요.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당이 됩니다. 포도당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 포도당으로 바뀐 애를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세포 앞으로 끌고 가서 세포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는 일을 하는 애가 인슐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당으로 막 전환돼요. 이 밥을 먹었어. 그럼 얘가 위장을 지나서 소장을 지나고 하면서 이제 그 포도당의 형태로 확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막 들어가요. 혈액 속으로 막 들어가면 인슐린이 막 출동해 갖고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당을 막 이렇게 잡아다가 세포에 넣고 그리고 간으로 데리고 가서 간이 간 세포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애로 저장시키고요. 또 근육에 데리고 가서 또 저장시켜 놓습니다. 간이랑 근육에 이 글리코겐이라고 이 글리코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를 간이랑 근육이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형태를 변형해서 다 저장시켜 놔요. 그리고 또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중성지방이라는 걸 만들도록 유도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 운동 많이 하면 뭐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죠?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죠.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내가 먹은 단백질, 아미노산을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이 뭐야 당만 조절해 주는 줄 알았더니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을 주더라. 운동하면서 '어 나 왜 이렇게 근육이 안 늘지?'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슐린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나이를 먹으면 성장 호르몬도 잘 안 나와. 남성 호르몬도 이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인슐린도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나이를 자꾸 먹으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런 세 가지 호르몬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 인슐린이.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 인슐린이 췌장에서 막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췌장에서 막 분비가 돼서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당을 잡아다가 세포에 넣고 간에다 넣고 근육에다 넣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한마디로 일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지쳤어. 그래서 일을 잘 안 해. 그렇게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내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혈당이 감소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뭐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얼굴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4년 보면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지시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인슐린이 지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의 반응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위장입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위장에서 소화를 시켜 주고 그 밑에 있던 이 십이지장을 지나는 동안
췌장이라고 하는 데서 인슐린을 막 분비해요. 그래서 이 당이라고 하는 애를 이 인슐린이 잡아다가 어디에 넣는다 그랬죠? 세포에도 넣고 간에도 넣고 근육에도 넣고 중성지방으로도 만들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이 인슐린이 애들이 건강하고 건장해서 5개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켜. 그랬더니 어때요? 얘네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예전만큼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췌장이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5개만 필요했었는데 이젠 15개가 나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췌장이 힘들어요. 췌장이 지쳐.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인슐린도 힘든데 아니 사람이 계속 요즘에 식사하는 거 식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빼독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뭔가 음식도 너무 외부 음식이 다 건강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자주 먹고 몰아서 먹고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인슐린의 민감성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어떤 질병이 오느냐? 오른쪽에 써 있는 이 모든 질병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심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증, 알츠하이머, 혈관성 질환, 파킨슨 다 읽기도 힘들죠. 생식기능 이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왜 호르몬과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생기는 것들 그리고 암도 많이 생기고요. 쥐젖도 많이 생기고요. 근 손실도 많이 생기고 특히 뼈도 약해진대요. 통풍도 많이 오게 되고 소화기관도 많이 약해지고 대사증후군과 비만 이거는 어딜 가도 따라오는 병입니다. 이런 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병이 꼭 걸려요가 아니라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을 전부 다 봤더니 인슐린 저항성으로 시작됐더라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이 중에 어떤 한 병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셔야 하고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인지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강한 인슐린 체계를 만들어주고 인슐린이 예전처럼 이렇게 건장해진 상태로 만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동양인들은요. 외국인들에 비해서 췌장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원래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작습니다. 적게 내보내요. 근데 대신에 인슐린이라고 하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췌장이 작고 적은 양의 인슐린만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음식이 굉장히 서구화되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식습관이 완전히 서구화되면서 바뀌어 버렸죠. 근데 우리 췌장은 외국인들만큼 커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정말 빠른 속도로 미국을 제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내 인슐린이 요쪽 상태에 있다면 다시 건강하고 건장한 인슐린의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병들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 왜 높아지는 건데? 자, 인슐린이 뭐 하는 건지, 인슐린이 뭐 하는 앤지 역할을 보셨고,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 건지를 보셨어요. 그럼 인슐린은 왜 생기는 건지. 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은요, 지방세포 때문입니다. 지방세포가요,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원래 지방세포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몸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왜냐면 내가 굶을 때를 대비해서 이 에너지를 꺼내다 쓰려고 이 잉여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 안 굶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드셔도 우리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쵸?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는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긴 시간 잠을 막 16시간, 19시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만큼을 자고 일어나도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건 저 지방 세포에 저장해 놓은 에너지 때문입니다. 남아도는 에너지를 잘 비축하고 있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지방 세포예요. 자, 그리고 빼독하시니까 이제 렙틴 호르몬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렙틴 호르몬은 뭐 하는 애냐면요. 나한테 "야, 그만 먹어. 그만." 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만약에 렙틴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위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렙틴이라고 하는 애는 "야, 그만." 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애가 어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걸 만드는 애가 지방세포예요. 지방이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렙틴 호르몬을. 그럼 나는 오늘부터 렙틴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지방을 많이 먹어야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몸 안에 이미 지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기 때문에, 지방 기름이죠. 자, 기름이기 때문에 애들이 약해요. 기름 바깥 공기 중에 내놓으면 금방 산화되는 거 아시죠? 금방 상해버리거든요. 이런 상해버리는 상황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당을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이 당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으로 바뀐 애들을 막 잡아다가 근육에도 넣고 세포에도 넣고 근육에 간에도 저장하고 막 다 저장을 했어. 근데도 너무 많이 남아돌아. 그래서 이 남아도는 당을 지방세포한테 데리고 가요. "야, 더 이상 당을 저장할 곳이 없어, 지방아. 너밖에 없어. 너한테 저장해야 돼. 그리고 지방세포에 데리고 가." 그래서 지방세포가 처음에는 얘들을 이제 다 받아줘요. 근데 받아줘도 끝이 없어. 자꾸자꾸 데리고 와. 그래서 지방세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늘 데가 없어. 그만 데리고 와." 근데 계속 데리고 와, 인슐린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방세포가요, 인슐린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 안 받아.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라고. 그 안 받게 하는 거를 사이토카인, 여기 좀 어려워져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내면서 "나 인슐린 안 받아. 야, 네 인슐린 데리고 온 당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하는 거거든요. 옐로 카드를 꺼내 놓는데, 그 옐로 카드가 사이토카인이고, 고거 자체가 염증의 원인 물질입니다. 자,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지고, 저장을 하다 못해서 지방세포한테 데리고 와서 지방세포에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 지방세포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야, 그만 데리고 와." 라고 파업 선언을 하는데, 그 파업 선언을 하는 게 염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기똥차게 설명을 잘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문제는, 내가 지방이 좀 많아. 우리 체지방률 다 재셨죠? 인바디 다 재셨죠? 표준 범위 안에 들어오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지방이 많다라는 뜻은 염증이 많다라는 뜻이고, 이 지방세포라고 하는 애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하루에 2kg, 3kg씩 찌시는 분 있어요? 막 하루에 막 그렇게 몸무게가 팍팍 늘지 않잖아요. 막 미친 듯이 먹지 않는 이상. 그쵸? 그렇게 지방은 천천히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염증 상태가, 우리 몸은요, 염증이란 게 생기면 열감이 나거나 땀이 난다거나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세포는요, 염증이 생겨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 염증이 생겼는지, 내 몸에 지방이 많이 쌓여가는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뒤에 봤더니 배가 잔뜩 나와 있고 지방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고, 자꾸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이 많다라는 뜻은 염증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 인슐린 저항성도
엄청 높아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점점 약해져요. 지방세포가 더 이상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야 예전엔 5개만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10개, 15개, 막 20개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췌장이 3배, 4배의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게 되고 췌장에서 야, 나 이제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나 이제 많이 못 만들 것 같아. 나 지쳤어라고 파업을 선언하는 게 바로 당뇨병이다. 네. 인슐린 저항성에서 당뇨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무조건 당뇨가 오나요? 아주 높은 확률로 당뇨가 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모든 질병들이 같이 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 인슐린 저항성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10개 항목 중에 2가지만 손가락으로 꼽아도 인슐린 저항성이 58,000%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인슐린 저항성 고쳐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지방세포 이렇게 문제 만들고 염증 생기고 나 이거 인슐린 저항성 고쳐야 될 것 같아. 해결책은 없나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지방세포를 정신 차리게 만들면 돼요.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화가 나시죠? 네. 그래서요. 오직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요.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 필수로 하시고. 자, 다이어트라는 게 하루아침에 몸무게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 헬스클럽 안에서 배우셨죠. 사람이요, 살이 하루아침에 찌지 않습니다. 뭐 10kg가 늘었어. 10kg가 한 이틀 만에 찌시는 분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10kg가 찌려면 한두 달에 걸쳐서 살이 뭐 찌기도 하고 한 6개월에 거쳐서 10kg가 찌기도 하고 긴 시간을 걸쳐서 몸무게가 늘잖아요. 지방이 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는요. 생활 습관이 무너지게 되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올바른 다이어트란 생활 습관이란 걸 다시 고치게 되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는 뭐다? 살 빼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다. 내가 최소한 원하는 몸무게가 있거나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시다면 그 전 단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셨다면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잡고 그 전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사이토카인 얘 있죠? 얘가 염증 물질이라서 얘가 몸 여기저기 쌓이면서 이런 병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이 문제아가 돼 버렸어요. 원래 얘 지방은 문제아가 아니었어. 근데 내가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인슐린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이 문제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문제아를 해결해 주는 애가 근육입니다. 근육이라는 애는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비슷하죠. 사이토카인의 반대 물질인 마이오카인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서 얘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사이토카인이 그 염증 물질을 다 없애버리고 다닙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몸 안의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요. 상체에 비해서 하체의 근육이 3배가 큽니다. 그럼 똑같이 운동을 할 거면 상체보다는 하체 위주의 운동을 해서 하체 근육, 대퇴부, 허벅지, 엉덩이 이런 근육 운동을 통해서 하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와서 저 사이토카인을 막 없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 뉴비트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오는 게 그냥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저항이 있는 사이클을 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하체 근육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고 짧은 시간 운동을 하면서 저 마이오카인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애는요. 이 혈당 있지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보여 드렸어요. 아 이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하는 애고 인슐린이 망가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오는구나. 아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저런저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 그러면 인슐린이 좀 애들이 잘 이렇게 다시 건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이 바뀌는 과정을 쪼끔만 천천히 하게 되면 어때요? 인슐린이 좀 덜 지치겠죠. 탄수화물을 왕창 많이 먹어. 그러면 포도당으로 왕창 많이 바뀌면서 인슐린이 겁나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췌장도 겁나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거를 쪼끔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배 포만감도 좀 오래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혈당 엣지입니다. 여기서 티알미에서 마이 엣지라고 하는 거 드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마이 엣지랑 혈당 엣지랑 뭐가 다른데? 마이 엣지도요.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 주는 슈퍼 식이섬유입니다. 근데 이 혈당해치는요. 슈슈슈 슈퍼 혈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월등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는 체지방도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빼독이 끝나고 나서 유지할 때 이 혈당 엣지로 유지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빼독하시면서 나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아. 나 탄수화물 조절이 잘 안 돼. 나는 밥을 꼭 먹어야 돼. 나는 탄수화물 없으면 큰일 나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이 식습관을 바꿔주는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탁월합니다. 탄수화물 좀 덜 땡기는데? 단 거 덜 땡기는데? 이런 거. 이런 분들에게 좀 혈당 엣지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 엣지 진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혈당 엣지는 1년 365일 내내 드셔도 괜찮고 지금 현재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고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없던 쥐젖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거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나 본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혈당 엣지 드시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이 방지되면서 혈당이 아주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혈당 엣지보다 마이 엣지가 갖는 장점은 뭔가요? 혈당 엣지가 훨씬 더 장점이 많죠? 마이 엣지보다? 마이 엣지가 하는 역할을 혈당 엣지가 다 하고 혈당 엣지가 플러스 알파로 체지방까지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고 싶으시죠? 저도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 너무 싫어요. 한 번 했으면 성공해야지. 누가 나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 너무 좋아." 이러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나 다이어트하고 요요 오는 거 최고 좋아." 이러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다이어트 아까 뭐라고 했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생활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식습관, 물습관, 잠습관, 배변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건지,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주는 곳이 3.3 헬시 클럽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바디 리셋 프로그램인 TR9T와 TRM를 통해서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 바꿔내시고 그리고 내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정상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나 좀 장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이게 당 조절이 특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평상시에 내가 1년 365일 빼독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도 내가 좀 잘 조절하고 싶다면 이 마이 엣지를 통해서 혈당 엣지를 통해서 쭉 조절하시는 거. 혈당 조절하시고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체지방까지 커팅해 주시는 체지방까지 커팅해 주는 혈당 엣지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 다이어트에 있어서요. 수면, 스트레스는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원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티알라인 T 아니라 티알라인 T 하레비가 와도, 혈당했지 아니라 혈당했지 하레비가 와도 잠을 안 자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잠을 안 자면 내 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내 몸은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잡아주고 잠 습관을 더 건강하게 막 바꿔주는 나이트 타임과 필캄. 그리고 운동 중요해요. 그럼 뭐 운동하라는 거야? 뭐야? 운동하셔야 돼요. 하지만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운동으로 절대 살 빠지지 않아요. 초반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은 절대 불가능해요. 식단이 80이고 운동이 20입니다. 내 몸이, 근육이, 혈관이 내 몸 전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벼운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 너무 중요하고요. 꾸준하게 근력 운동 하시는 거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렇게 써놓고 제가 운동 딱 한 칸만 썼죠. 운동에 절대 목숨 걸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불균형한 호르몬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걸.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을 완전히 다이어트에 걸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내 몸에 익히게 하는 게 진짜 다이어트다라는 메시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평소 혈당이 너무나 안정적인데도 혈당 유지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혈당이 평상시에 안정적이시라고 해도 식사를 하시면 평상시에 뭐 탄수화물이나 뭐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뭐 회식을 하시거나 탄수화물을 좀 드시게 되실 때 드셔 주시면 저희가 탄수화물을 항상 건강한 것만 먹지 않잖아요. 막 이건 복합 탄수화물이야. 그럼 내가 먹어도 되겠어. 이런 거 신경 쓰고 드시지 않잖아요. 그냥 밖에서 백미 같은 거 드신다고 하시면 혈당인체 한 포 드시고 나서 드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랜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